수아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이다. 아빠는 누군지도 모른다. 또한 그녀의 집 사정은 빚더미였다. 수아는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슬퍼한 적도 없었다. 또한 그 또래의 소녀들이 그렇듯 바람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조차 18살에 엄마 빚을 대신 떠안고 퇴폐업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헌데 가정사에 대해서는 평이했던 그녀였지만 업소로 끌려가던 날만큼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아는 교복 대신 천박한 옷을 입었고 짙은 화장을 한 채 거울 앞에 선 수아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렇게 들어간 첫 접대. 아빠 나이를 넘어서 할아버지는 될 법한 늙은 남자의 술 시중을 들게 되었다. 그러다 술 3잔이 들어가기도 전에 탐욕스레 달라붙던 그 남자. 거부할 틈도 없이 얼굴을 들이밀어 그녀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넣은 순간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과 원망이 한 번에 터져나오며 수아는 그 남자의 혀를 있는 힘껏 물어뜯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입으로 비명을 지르던 그 남자의 눈을 수아는 똑바로 마주했다. 수아는 입안에 든 것을 마치 고기를 씹듯 천천히 씹어 삼키며 복수의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물론 이후에 수아는 업소 관리를 맡은 건장한 사내에게 끌려가 발가벗겨진 채 죽기 직전까지 맞아야 했다.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된 수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음이 나오는지 그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좋은 의미의 웃음은 아니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진 수아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마침내 비참한 이 삶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신의 자비인지 악마의 장난인지 그녀는 죽지 않고 다시 눈을 떴다. 수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멀쩡한 옷을 입은 채 어떤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였다. 그녀의 앞에는 새빨간 정장에 동그란 안경을 쓴 젊은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수아는 무언가 물어보려 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말하는 건 좋아하거든. 근데 남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미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수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런 그가 수아의 의문을 눈치챘는지 이어서 말했다. 아, 그래. 내 소개를 안 해줬구나. 그러니까 난 뭐랄까? 네가 돈을 갚아야 할 사람? 아니면 좀 무섭게 말해서 네 목숨을 가진 사람? 그렇게 빡빡한 거 싫으면 그냥 네 사장쯤 된다고 생각해. 뭐 이딴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궁금하지? 간단히 말하면 내 사업장 중에 한 군데서
네가 거나하게 저지른 짓을 내가 듣게 되었거든. 여전히 남자는 미소를 보이며 수아의 눈을 보며 말했다. 뭐 그냥 맘 같아선 여기저기 분해해서 팔아버리든가 아니면 어디 강바닥에 던져버리거나 하고 싶긴 한데 난 언제나 기회를 한 번씩 더 주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남자가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자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나타나 수아의 앞으로 빈 접시와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나한테 보여줘. 네가 얼마나 미치고 독한 년인지. 아, 진짜 독하게 벌어서 어떻게든 손에 입은 거 메꿀 정도로 광기가 넘치는 애구나. 나는 생각이 들도록 해보란 말이야. 수아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늙은이한테 했던 짓 네가 니한테 직접 다시 해봐. 할 수 있다면 살려줄게.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자르기만 하는 게 아니야. 맛있게 먹는 것까지. 알지? 남자는 즐거운 표정으로 수아가 나이프를 혀에 가져다 대는 걸 지켜보았다. 꽃님이는 잠에서 깨어나 천천히 눈을 떴다. 익숙한 공간이다. 사람의 시체를 고기로 만들어 내보내는 인육 공장이었다. 몸을 일으킨 꽃님이는 방금 전 꾸었던 꿈을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처음엔 악몽이었지만 그저 지금은 기억의 파편일 뿐이었다. 견디기 힘들었던 그때의 사건으로 인해 미친 건지 아님 그저 그걸 계기로 숨겨두었던 광기가 피어난 건지는 모른다. 다만 꽃님이에게 그날의 사건은 금단의 식성을 가져다 준 것만은 확실했다. 때문에 이렇게 인육공장으로 보내진 뒤 정형을 마친 사람 머리에서 혀를 뽑아먹고 있던 것이다. 또한 꽃님이는 버릇처럼 손가락으로 입안을 더듬어 보았다. 이제 와서는 혀가 잘려나간 상실감보다는 마치 냉장고가 빈 듯한 공허함만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싱싱한 혀를 먹은 게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정형사를 구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모양이었다. 고기가 없는 정형 공장에서 꽃님이 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무의미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동네로 나가 먹을 것들을 사오곤 한다. 그래도 정적적하면 침대 아래에서 가방을 꺼내 펼쳐놓는다. 엄청난 현금 다발. 그 붉은 옷의 남자가 수아를, 아니 꽃님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특별히 더 챙겨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페이가 좋았던 건지 이미 그 많았던 빚도 다 갚았고 벌써 상당한 돈이 쌓여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이 돈을 가지고 이 공장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겠지만 꽃님이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곳에서 나가면 안전하게 꽃님이의 식욕을 해소할 수 없을 테니까.
꽃님아. 운송을 담당하는 김 실장의 목소리다. 꽃님이는 서둘러 돈을 가방에 쓸어 담고는 밖으로 나갔다. 혹시 정형사를 데려온 것일까? 하지만 아쉽게도 밖에는 캐리어 2개를 들고 있는 김 실장뿐이었다. 좀 일이 있어서 당분간 여기 사려고 있어야겠다. 새로운 정형사 구하는 건 딱히 어렵지 않은데 요새 경찰들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더라. 당분간 식당도 닫고 여기도 운영 못하겠어. 나도 여기서 한 2-5달 수그리고 있을 거야. 꽃님이는 크게 실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시체가 들어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꽃님이는 캐리어를 안으로 옮기며 슬쩍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아, 젠장. 이 총구석에 갇힐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네. 담배를 꺼내 입술을 살짝 적시는 김 실장. 그의 입술을 슬쩍 훑어 지나가는 그 혀를 본 꽃님이는 자신도 모르게 침이 고이는 걸 느껴야 했다. 물론 그저 생각만 할 뿐 김 실장의 혀를 뽑아먹을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그때의 그 정형사처럼 바보스러운 남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신 김 실장의 모습을 흘끗거리는 꽃님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시간을 잘 보내는 꽃님이와는 달리 김 실장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힘든 모양이었다. 한동안 동네 파출소 소장과 술을 마시러 다니는가 싶더니만 그마저도 지겨운지 그냥 누워서 TV나 보고 있었다. 꽃님아. 샤워를 마친 젖은 머리의 꽃님이를 김 실장이 불러 세웠다. 잠깐, 이리 와봐. 꽃님이는 아무 말 없이 김 실장 앞에 섰다. 가벼운 추리닝에 얇은 티 하나만 입고 있는 꽃님이의 모습은 묘하게 새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잠시 꽃님이를 바라보던 김 실장은 이내 고개를 젓더니 다시금 TV를 바라보았다. 아니다. 가봐. 꽃님이는 조금 실망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혹시나 하는 기대마저 사라지고 나자 참아왔던 욕구가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었다. 부드럽게 감겨오는 그 살덩이의 탄력과 까끌하면서도 질깃한 식감. 이를 앙 다물 때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혈향과 육향. 짐승 따위의 혀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특유의 맛. 아니, 어쩌면 단순히 맛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연약한 것을 취한다는, 자신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들의 약점을 뺏는다는 그런 쾌락 때문인지도 모른다. 먼 옛날 수아라고 불리던 시절 처음으로 느꼈던 그 쾌락처럼.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수아는 몸을 떨었다. 그랬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뜯는 혓바닥.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욕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공포와 고통과
충격의 눈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괴로운 표정을 보면서 천천히 혀를 씹어 삼키는 쾌락. 그건 시체에서 잘라 먹는 것 따위로는 비교할 수 없는 미식이었다. 꽃님이는 지금껏 시체 혀에만 만족했던 자신이 우스워지기 시작했다. 혀라는 것이, 사람 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수많은 시체에서 개걸스레 혀를 뽑아 먹으면서도 충족되지 못했던 공허함. 오래 지속된 갈망이 그 공허함의 정체가 뭔지 알려주었다. 깨달음을 얻은 이상 주저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움직여야 했다. 자신의 입술을 가볍게 깨물어 보인 꽃님이는 다시금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내 들었다. 현금 다발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 한창 어렸던 꿈만의 시절에도 자유로운 삶을 바란 적 없던 꽃님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자유를 원했다. 바람이 되고 싶었다. 꽃님이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가방 안으로 자신의 짐들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10년 가까이 지낸 곳이지만 짐이라고는 옷가지 따위가 전부였다. 앞으로 꽃님이는 조금씩 욕심을 부려보기로 마음먹었다. 꽃님아, 가서 맥주 좀 사와. 거실에 있는 김 실장 목소리에 꽃님이는 가방을 둘러매고 방에서 나갔다. 외출복 차림에 가방까지 둘러맨 꽃님이를 보고서 김 실장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뭐야? 어디 가게? 꽃님이는 어깨를 으쓱거리고는 그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정육도마로 향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김 실장은 꽃님이가 정육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야! 하지만 김 실장의 말은 꽃님이가 찔러 넣는 칼에 막히고 말았다. 뒤늦게 꽃님이를 밀쳐냈지만 이미 김 실장의 목에서는 많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꽃님이는 고통스럽게 바닥을 구르는 김 실장을 한동안 기분 좋게 바라보다 천천히 쓰러진 김 실장 위로 자신의 몸을 포개었다. 김 실장은 공포에 떨어대며 피했지만 꽃님이는 야릇한 미소를 지은 채 김 실장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치고는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잠시 후 김 실장의 비명과 함께 꽃님이는 꿈틀거리던 김 실장의 혀를 뽑아 물고서 천천히 음미하며 씹어대기 시작했다. 물론 김 실장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건 역시 잊지 않았다. 우월감. 지금껏 꽃님이 자신을 노예나 짐승 정도로 생각하던 김 실장을 내려다보며 그의 혓바닥을 씹어먹는 이 쾌감. 등줄기에서 시작해 짜릿한 쾌락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자 순식간에 공허함이 채워져 갔다. 와중에도 김 실장은 연신 입에서 피를 토해내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바람 빠진 소리만 나올 뿐이었지만 꽃님이는 김 실장이 무슨 말을 내뱉는지 알 수 있었다. 김 실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비 때문에 팔려오면서 포주가 멋대로 지은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입안에 있는 혓바닥을 전부 씹어삼킨 꽃님이는 천천히 김 실장으로 몸을 숙였다. 난 꽃님이가 아니야. 내 이름은 수아야. 거의 10년 만에 듣는 자신의 목소리에 수아 자신 역시 크게 놀랐지만 김 실장은 그야말로 경악하고 있었다. 오래전 의사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구조적 문제가 아닌 심리적인 이유라곤 했지만 그간 수없이 노력해도 한마디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목소리였다. 하지만 조금 어눌할지언정 말을 하는 데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수아는 전에 없었던 활짝 웃는 표정으로 일어나 내려놓았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네. 바람이 불구나.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가 놀라웠다. 그러다 수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쪽 어깨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품 안으로는 정육칼을 고이 모셔놓은 채였다. 수아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있다. 아직은 배가 고팠고 세상에는 먹을 것들이 아주 많았으니까. 반갑습니다. 하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부키 출판사에서 출간한 뇌 흑역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신경과학자 마크 딕먼이 인간의 뇌에 대한 기묘한 사례들과 그에 따른 신경학적 지식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총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에 소개되는 사례들은 모두 실제 사례들로 구성된 탄탄한 스토리입니다. 이 중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제5장 금기시된 욕망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감상해 주시고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책에 대한 기대평을 해당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공짜로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실제 사례들로 구성된 탄탄한 스토리, 이토록 기묘하고 알수록 경이로운 뇌의 흑역사,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5장 금기시된 욕망. 한때 에리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궁 선수였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양궁 국가대표팀 소속이었으며 컴파운드 보 선수로 세계 상위권에 오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애정 전선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에리카의 첫 연애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친구와 가족들은 에리카가 자신에게 관심 없는 상대를 쫓느라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 생각했다. 실제로 둘 사이는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계속해서 에리카는 상대의 주변을 얼쩡거렸지만 상대가 에리카에게 감정을 표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상대에게는 감정을 표현할 길이 전혀 없었다. 상대는 생명이 없는 하나의 구조물이었기 때문이다. 에리카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바로 에펠탑이었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들은 게 맞다. 에리카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마르스 광장 위로 300m 넘게 솟아있는 그 유명한 에펠탑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린 감정이 아니었다. 에리카 라브리는 2007년 에펠탑과의 결혼식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에리카 에펠로 이름까지 바꿨다. 물론 그 어떤 법률이나 관습도 에리카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이 행위가 에펠탑을 향한 헌신을 기념하기 좋은 방법이었던 걸로 보인다. 에펠탑은 에리카가 사랑에 빠진 첫 무생물이 아니었다. 이전에 에리카는 랜스라 부르던 활과 오랜 기간 연애했다. 에리카는 랜스와 자신의 조합이 양궁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했다. 그 전에는 일본도를 향한 애착 때문에 공군 사관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에펠탑과 에리카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이들의 연애사는 2008년 에펠탑과 결혼했어요 라는 영국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뒤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촬영한 방송국에서는 에펠탑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했다. 또 방송에 나간 뒤 사람들이 자신의 훑어보는 통에 더 이상 에펠탑에 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상심한 에리카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과거의 연인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그 상대는 에리카가 20년 동안 애정의 역사를 지닌 베를린 장벽이었다. 욕망의 대상. 에리카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물성애자로 규정했다. 사물성애자란 무생물인 대상을 향해서 애정과 감정적, 성적 애호를 모두 보이거나 이 중 하나를 보이는 사람을 뜻한다. 사물성애는 희귀한 사례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사물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애정이 향하는 대상은 다양하다. 에리카처럼 유명한 지역물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동차나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혹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나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전신베개, 전자음향기기, 그리고 인형 등과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도 있다. 사물성애와 관련한 지식은 이해도가 낮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실제로 의학문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주제이며 아주 적은 수의 연구만이 이를 다룬다. 사물성애를
도착증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사물성애자들은 사물성애가 이성애나 동성애처럼 성적 취향의 하나이며 통제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직 과학자들은 이들의 뇌와 일반적인 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물성애를 설명하는데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사물성애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감각이라 알려진 현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공감각은 의도치 않게 하나의 감각에 다른 감각이 동반되는 감각 경험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소리와 색깔을 함께 인식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트럼펫 소리는 빨간색으로, 감미로운 플루트의 소리는 파란색으로 들리는 것이다. 공감각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소리와 색깔을 함께 느끼는 공감각을 색감각이라 부르며 다른 공감각으로 자소색 공감각이 있다. 자소색 공감각자는 글자나 숫자, 단어를 볼 때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색을 함께 인식한다. A라는 글자는 파란색으로, B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물성애자의 뇌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애정을 갖게끔 하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비밀스러운 취향. 일반적인 성적 관계에서 찾을 수 없는 대상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례는 비교적 흔하다. 이러한 관심을 보통 패티시라 부른다. 패티시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다. 사람들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성적 습관에 관한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을 피하고자 2007년 한 연구에서는 온라인의 토론 모임에서 특정 패티시가 논제로 올라오는 빈도로 조사해 해당 패티시를 지닌 인구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은 특이한 패티시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야후 그룹에서 패티시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임은 1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2,938개의 모임이 나왔다. 참고로 농구로 검색한 결과 3,471개의 모임이 나왔다. 논제가 되는 여러 패티시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건 발 패티시였다. 그 외에는 입술, 다리, 엉덩이, 가슴, 성기 등 흔한 성적 부위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모임들. 상대적으로 인기는 적으나 손톱이나 코, 귀, 치아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임도 있었다. 스타킹, 치마, 속옷처럼 성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의류에 집중하는 모임. 심지어 기저귀에 집중하는 모임도 있었다. 놀랍게도 933명이 참여하는 어떤 모임에서는 청진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보청기를 참여하는 사람도 150명이나 되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 유별나진 않지만 적어도 성적인 면에서는 놀랄만한 괴상한 관심사에 꽂혀 있었다. 겨드랑이의 땀냄새 매력을 논하는
82명짜리 말이다. 불쾌감 측면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소변과 혈액, 점액, 대변 등 체액과 배설물에서 느끼는 성적 관심을 찬양하던 모임의 인구는 8,367명이 속해 있었다. 이보다 기묘할 순 없다. 패티시는 성도착증의 한 유형일 뿐이다. 성도착증은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을 지칭하는 용어다. 성도착증의 종류는 많다. 일부는 무해하며 심지어 꽤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여성 가슴에 집착하는 가슴 패티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끌리는 패티시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해는 끼치지 않지만 아주 이상한 성도착증도 있다. 수목도착증은 나무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이다. 락토필리아는 모유 수유에 끌림을 느끼고 플러쇼필리아는 동물 모양 인형에 집착하는 성애를 뜻한다. 뮤코파일은 점액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하며 에포록토파일이 매혹되는 대상은 방귀이다. 뭘 이런 걸 가지고 라는 생각이 드는가? 헤마틱 오라니아는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를 보며 흥분하는 것을 말한다. 목록은 끝도 없다. 진짜다. 또 안타깝게도 잠재적으로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중 하나가 소아성애다. 성적 관심의 대상이 사춘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향하는 엄연한 장애이다. 불법적이며 악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성도착증은 이 외에도 너무 많다. 동물성애는 동물에게 성적으로 집착한다. 시체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시체성애의 경우 사례는 드물지만 그저 도시괴담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시체성애자는 전 세계에 존재한다. 단순히 시체와 행위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 판타지를 실행에 옮긴다. 널리 쓰이는 의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체 성애를 검색했더니 20건이 넘는 보고서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 소름 끼치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경계. 의학계에서는 특이한 성적 욕망을 가지는 성도착적 관심과 성적으로 만족감을 얻으려 이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착증을 구분한다. 성도착이 당사자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유발하기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성도착 장애로 구분한다. 성도착적 관심은 꽤 흔하다. 1000명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관음증이나 패티시즘, 노출증 등의 성도착적 관심을 지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가면 긍정 반응은 확연히 떨어진다. 같은 조사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응답자만이 성도착적 행동을 한다고 답했다.
미국 정신의학회 같은 여러 집단은 여전히 생식으로 이어지는 관계만이 유일하게 건강한 성생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비정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해하며 합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 따르자면 무해한 성도착증을 질병과 결부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성도착적 관심은 꽤 드문 사례라는 것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들의 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점은 뇌 기능의 차이는 병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이한 성적 관심은 타인에게 모해하고 합의에 행해진 것이 기만하다면 건강한 성생활의 표현이다. 학교 선생님인 40살의 제이컵.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그는 스스로가 포르노에 관심이 있으며 그 외로 특이한 관심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이컵을 아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결혼 생활 2년이 지나자 제이컵은 성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성매매도 했었다. 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집착으로 발전하면서 유감스럽게도 그의 포르노 취향은 아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이컵은 아동 포르노를 수집했고 아직 사춘기가 되지 않은 의붓 딸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며 그의 새로운 관심사를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다 의붓 딸이 엄마에게 제이컵의 행동을 말하면서 그가 수집한 아동 포르노가 발견되었다. 그는 아동 포르노물 소지 및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었고 집에서 쫓겨났다. 실형 선고 전날 제이컵은 두통을 호소했고 정도가 심한 나머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헌데 그는 균형을 잡기 어려워해서 신경검사를 받았는데 제이컵은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에도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자신과 관계를 가지자며 끊임없이 말을 건넸다. 의사들은 이를 이상 성욕 과잉 행동으로 기록했다. 그러다 제이컵은 뇌 MRI 검사를 받았고 전전 두피질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됐다. 그 머릿속의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의사들은 제이컵의 수술 일정을 잡았다. 헌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술 뒤 제이컵의 성적 성향은 돌연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다 재판에서 놀라울 정도의 관용을 베푼 덕분에 그는 실형을 사는 대신 익명의 성중독자 프로그램을 완수할 수 있었다. 수술 7개월 뒤 제이컵은 의붓 딸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뒤 1년이 지날 무렵 제이컵은 계속되는 두통에 시달렸고 또다시 포르노물을 모으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일었다. 다시금 증상이 생기자 그는 신경과를 찾아 MRI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제이컵의 뇌에서 다시 자라고 있는 종양을 발견했다. 추가 수술을 통해 남은 종양을 제거하자 제이컵의 성도착적 욕구는 다시 사라졌다. 제이컵의 사례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 의학 문헌을 살펴보면 뇌종양이나 외상 또는 어떤 질환을 겪고서 새로운 성적 성향이 생긴 사례가 많다. 그 중에는 원래 그 사람의 평소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환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욕망이 있었는데 뇌가 손상되어 더 이상 숨기지 못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욕망을 꽉 억누르고 있던 두뇌 회로가 종양이 가로막은 것일지도 모른다.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뇌 화학 구조에 문제가 생겨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신념이 해체되었다는 의견보다 이쪽이 더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금기시되던 성적 욕망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머릿속의 뇌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 뒤 그런 욕망에 집착하게 된 환자들의 존재는 적어도 일부 사례에서는 신경생물학적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행동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우린 성적 지향이나 연애 관심사 등을 인간 정체성의 근본적인 면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뇌 조직이나 화학 구조에 아주 미세한 조작을 가한 것만으로도 인간 성격의 필수적인 측면을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불편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듯 단 한 번의 뇌 손상만으로도 결코 가능할 것이라 생각지 못한 사람, 혹은 사물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 송각시란 처녀 귀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가설입니다만 무당들이 모시는 선녀라는 존재가 사실 송각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선녀보살 같은 이런 경우로 말하는 겁니다. 선녀는 청계에서 수발을 드는 궁녀 같은 이미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처녀 귀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서양권에서는 그저 한이 많은 여인의 혼령 정도로 여기는데 동양권에서는 매우 한이 깊어 몹시 힘이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귀신들의 전승이 그리 많지 않은 한국 같은 경우는 원한령 중에서는 송각시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여깁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그런 취급을 받고 중국 등지에서는 중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사연에 따라 각 개체의 힘 차이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처녀귀신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성 경험이 없는 상태로 죽어야만 처녀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죽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이 많은 여자의 혼령을 흔히 처녀귀신이라고 합니다. 처녀귀신의 무서운 점은 특정인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한을 갖게 만든 그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자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매우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도제를 지내주려 해도 잘 응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겁탈을 당해 자결한 처녀 귀신도 나오고, 또 어떤 전승에서는 처녀인 채 죽은 처녀 귀신도 나오고, 또 한편에 어떤 전승에서는 가문을 위해 희생된 처녀 귀신도 나오죠. 열녀비란 악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 아비를 잃고도 오랫도록 정조를 지킨 여인이거나 지 아비를 따라 자결한 여인에게 내리는 상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문에서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가 장가를 들었었다? 우리 가문에 남자가 죽었는데 식량이나 축내는 미망인이 있다? 그럼 이제 그 가문에서는 미망인에게 죽음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살해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녀 귀신은 천차만별의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도 각각 다릅니다. 처녀 귀신의 순결을 빼앗아 성불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나 무서운 처녀 귀신, 그것도 우리나라에선 탑클래스로 쳐주는 처녀 귀신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물론 대책은 존재합니다. 마을에서 사연 있는 여인이 죽었을 때 행하였던 몇 가지의 비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사를 후하게 지내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시체를 관에다 넣을 때 몸의 앞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묻는 겁니다. 귀신이 될 경우 혼이 빠져나올 텐데 시체를 거꾸로 묻으면 땅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향하길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자의 정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정기가 높다고 판단되는 남성을 일정 기간 동안 배불리 먹이며 푹 쉬게 해줍니다. 그럼 양기가 옷에 묻어나겠죠? 그리고 묻을 때 시체 위에다가 지푸라기로 남자를 본따서 만든 인형과 남자의 옷, 신발, 평소 즐겨 사용하던 물건들을 같이 묻는 겁니다. 속칭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일 때만 가능합니다. 신랑은 망자든 산 사람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여인이 평소 연모하던 남성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근데 귀신의 남편이 되어줄 만큼 그런 남자는 별로 없겠죠? 네 번째, 이제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홀령이 시체를 찾아 먼 바다나 깊은 호수에다 수장사를 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더욱더 극단적인 방법이죠. 일단 시체를 찾아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저작거리든 어디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다 토막난 시체를 나누어서 묻는 겁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정기에 짓밟혀 힘을 잃어버리기 원하고
온전히 형태를 갖추지 못하니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변형법으로 이산저산 여기저기에 시체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만드는 거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송각씨는 그리 힘이 강하지 않을 테니 제대로 힘을 갖추기 전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한많은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생전에 도와주는 것이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송각씨는 이러한 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도는 매우 높습니다. 또 발생 빈도도 의외로 많기도 하고요. 적대적인 성격과 천도제조차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않는 골치 아픈 귀신이면서 한이 많은 슬픈 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전전승이 제각각이라 이것들 말고도 다른 성질을 띤 개체들도 있습니다. 구전전승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오늘 소개할 귀신은 물귀신입니다. 이 물귀신은 수살귀라고도 부르고 수사귀라고도 부릅니다. 수살귀의 경우 죽일 살자를 쓰고 수사귀의 경우 죽을 사자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수는 물을 뜻합니다. 즉 물귀신을 뜻합니다. 굳이 수살귀, 수사귀를 언급한 건 한자 살자와 사자를 통해 알 수 있듯 명백히 사람을 해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귀신에 대한 전승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두루두루 존재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사나 재해사로 물에서 죽은 경우가 상당히 흔했기 때문입니다. 저승사자는 무섭긴 하지만 사람과 거리감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 죽은 혼령의 경우 사람과의 거리감이 매우 가까운 편에 속하죠. 사람이 살기 위해선 반드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명이나 도시는 어느 정도 물과 가까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다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셈이죠. 수살귀와 수사귀의 뜻에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지만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에서는 수살귀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살귀의 성질. 앞서 언급했듯 명백히 수살귀는 사람을 해치려 드는 귀신입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을 당한지라 원한 역시 깊은 쪽에 해당됩니다. 대체로 귀신의 힘은 원한이랑 많은 관련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살귀는 무척 위험하고 가지고 있는 힘 또한 아주 강력합니다. 다만 수살귀는 물에 잠긴 지방령인지라
물속이라는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만 강력한 힘을 부릴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속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이긴 하지만 처녀 귀신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처녀 귀신이라면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로 죽은 귀신들이 대체로 그렇듯 이 수살귀 역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근거 없는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살귀가 사람을 해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살귀는 왜 사람을 죽이는가? 첫 번째, 심심하니까. 헛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 심심한데 사람이나 죽이면서 놀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수살귀는 지방령인지라 자신이 빠져 죽은 곳에서 멀리 이동하지도 못하고, 만약 그곳이 호수 같은 곳이라면 외부로 나올 수도 없다 보니 수살귀는 외로운 겁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누군가를 원하는 겁니다. 즉, 친구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물에 들어온 사람을 해치는 경우는 이 수살귀가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강해지기 위해서. 사람을 해침으로써 그 사람의 혼을 먹는다든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강탈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인들이 닭가슴살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해함으로 인해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수살귀뿐만 아니라 여러 전승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해치고 먹어치우는 방식으로 본인의 힘 자체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유형과 사람을 해침으로써 그 사람을 자신의 수화 개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둘 다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왜 힘을 키우고 싶냐? 간단합니다.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셈이니 꽤 곤란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수살귀는 자신의 죽은 물에 갇힌 지방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메워줄 다른 사람을 마련해서 그 자리를 채워 넣으면 수살귀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건 다른 지방령이나 다른 귀신들에게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창귀가 있습니다. 지방령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데, 창귀란 호랑이에게 변을 당해서 죽은 사람의 혼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땅에 묶인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인 호랑이에 묶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귀가 호랑이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끌어들여 호랑이에게 먹이로 주고 자신의 자리를 그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전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살귀 역시 사고를 당한 그 물에서 벗어나려 사람을 해치는 형태가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살귀의
외형. 다른 나라의 경우, 특히 서구권에서는 평범한 모습이나 물에 젖은 모습으로 많이 표현됩니다만, 한국의 경우 창백하고 연푸른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물에 팅팅 부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익사체의 시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했을 때의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리고 물 때문에 죽은 귀신답게 대다수의 경우 전신이 물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수살기가 사람을 볼 때의 모습은 물 위로 젖은 머리를 살짝 내민 형태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귀신에 대한 대처법으로 물 위쪽으로 검은 풀 같은 것이 젖은 채 떠 있으면 즉시 도망가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시체의 경우 얼굴이 떠오르거나 옆모습이 떠오르거나 반대로 바닥으로 가라앉는 형태가 정상이지만 두상만 둥실 떠오르는 건 극히 기형적인 모습이므로 그건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 안에서의 경우 사람을 움켜쥐르는 듯한 괴상한 형태의 무언가가 수면 바닥 아래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경우 익사자의 사체가 마치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현상은 무속신앙과 합쳐져 극대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사실 현대에 들어 생겨난 행태입니다. 과거에는 깊은 곳에 있는 익사자의 사체를 목격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물속에서는 앞을 보기가 힘들었으니까요. 다른 무속신앙과 합쳐진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살기의 능력. 물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수살기 같은 경우 사람을 홀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살기에게 인지된 시점부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조금 짧게 줄이면 수살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환시와 환청을 유발해서 자신이 있는 물가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환시와 환청. 두 번째는 소용돌이입니다. 이건 무슨 판타지 만화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건 사람이 죽게 되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익사자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물속의 바닥이 갑자기 확 낮아지면서 예상치 못하게 수심이 깊은 쪽으로 발을 들임으로써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지역의 물살이 매우 거센 경우, 와류가 너무 심해 사람이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무속신앙에선 이 거센 와류와 물살을 물귀신이 부리는 힘이라 해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귀신은 물을 조정할 수 있다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식의 전승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물리적인 완력입니다. 익사할 뻔한 사람들 중 마치 누군가 자신의 발이나 혹은 몸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사고 지역에 있던 바위나 쓰레기로 인해 압박을 느낀 경우 수면 위쪽과 수면 아래의 물살 차이가 심했을 경우 갑작스레 위험에 처해져
인지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살기의 집념. 수살기는 집념이 매우 강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는 익사사고로 당한 사람이 무엇이든 움켜쥐려 하는 모습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하러 간 사람에게 몸을 맡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 버림으로써 사고자와 구조자 모두가 익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가능한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튜브나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장대 등을 이용해서 구출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수살기의 천도.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깨끗한 함등에 정결한 찹쌀 등의 곡식을 넣고 무명천 등으로 감싼 뒤 사고 지점에 가라앉혀 시간을 두고 후일함을 건졌을 때 손톱이나 치아, 피부 조직 등이 함에 딸려 나오면 천도제를 실시합니다. 이 행위를 보통 너것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말도 안 돼 라고 하시겠지만 사고 지점의 경우 대다수가 물살이 세거나 심한 와류 지점이고 시신이 부패함에 따라 떨어져 나온 신체 조직이 우연하게 함에 들어가는 극히 드문 현상을 기준으로 생겨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즉, 물귀신을 천도하는 것은 꽤 힘듭니다. 높은 경지에 오른 무속인의 경우 유해 없이 설득을 통해 천도제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유해 조각이나마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경지에 오른 무속인은 드무니까요. 무속인 분들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속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높은 경지란 게 흔히 말하는 만신분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 경지란 어렸을 때부터 선악의 공덕을 쌓아오신 고령의 무속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드물다는 이야기죠. 오래된 수살기를 천도하는 것은 매우 힘들며 드문 일입니다. 수살기는 고집도 세고 자신의 영역인 물 안에서만 힘이 강합니다. 참고로 무속인 입장에서 가장 접신하기 싫은 귀신의 1순위가 수살기입니다. 다른 귀신의 경우 보통은 무속인의 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욕이라든가 저주를 퍼붓는 정도인데 수살기는 무속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대개의 경우 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오늘은 수살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